미래를 보는 창, JTB. 안녕하세요. JTBJ입니다. 최근 다시 시작된 강달러 흐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달러 흐름이 추세적인 거냐,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,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제가 저번에 최근 지수는 반등했는데 이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지금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환율이 고점을 갱신했을 때, 그때 일어났던 어떤 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뭐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는 것인가,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딱 이 정도예요. 페드에서는 시장이 최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연준 피봇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게 하는 멘트로 시장을 다시금 긴장시킨 건 맞아요. 이거는 이제 좀 시장 니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. 약간 좀 주의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.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뭐 크림반도를 다시 수복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전술핵을 쓸까 말까. 또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. 어떤 뭐 이런 정치적, 지정학적 이런 전략들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.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번 주에 유럽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이 지표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. 영국도 그렇고. 근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쨌든 독일입니다. 독일의 PPI가 말인지 방구지 37.2%가 나왔어요. 저번에 나왔던 32%도 굉장히 32.7%였죠. 32.7%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거를 5%나 가깝게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. 이거 이제 조금 지나면 뭐 한 두세 달 지나면 CPI로 전가되거든요. 전가 못 시키면 난리 납니다. 유럽은.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CPI로 전가돼서 나타날 거예요.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은 아직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안 된 거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금요일 날, 저번 주 금요일 날 금리가 좀 많이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. 유럽의 전반적인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. 단기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여전히 22에서는 연속적인 빅스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리를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. 기후 문제로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식량에 대한 위기가 단기적, 중장기적 리스크를 다 누적시키고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. 일단 제가 정리를 한 거는 뭐 이 정도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환율 시장이 이제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또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영역에서 또다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.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좀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.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악재를 이제 조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시장을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긴장을 해야 되는 다시 한번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는 이 한 주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지 않았어요. 이제 9월 2일 날 CPI가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지 물론 유가 문제가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해결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머징 마켓에서는 유가가 그렇게 하락하더라도 이제 한 번에 확 반영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물론 최근 휘발유 가격을 보면은
9월 CPI보다도,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하는 CPI보다도 10월 달에 발표하는 CPI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 같긴 한데, 일단 9월 달을 추가적으로 일단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유럽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.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대부분 0.25%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또 모르죠. 빅스텝을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고.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번까지는 빅스텝으로 간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싶어요. 뭐 일단 뭐 이번에 금통위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.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좀 많이 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으로 좀 살펴볼게요. 지금 제조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가동률 줄이고 투자 다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상태입니다. 이건 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쪽 이쪽을 보면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50조를 넘은 게 이게 거의 역대급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재고 자산이 너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요. 26%, 33%, 여기는 뭐 41%.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. 결국 이 재고 자산 쌓인 거를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일단 재고 밀어내기는 한번 나올 거예요. 그때 재무제표가 좀 안 좋게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그게 아직 증시에는 반영되진 않았어요. 이게 언제 나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얘네들이 어느 순간 이제 판단을 하겠죠. 아, 이때쯤 이제 좀 재고 자산을 좀 밀어내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을 텐데, 그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잭스톤 미팅. 여기서 확인해 볼 거는 저는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보여요.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, 과연 이걸 해결해 줄까?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의 정확한 코멘트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단기적, 중장기적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확히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좀 정리해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